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 표지에는 후지산과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 표지에는 사무라이가 말을 타고 달립니다. 일본의 국방은 전수방위, 공격받을 때에 한해서 최소한의 무력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전수방위의 틀에서 뛰쳐나오려고 합니다. 말탄 사무라이가 아니라 칼을 빼든 사무라이 그림이 곧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대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 밖으로도 확산하며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8월 중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300명을 넘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당 대표 간 전 국민 지급 합의를 바로 뒤집으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부장검사와 총경, 박영수 특검, 엄성석 TV조선 앵커 외에 종편 일간지 기자가 추가 입건돼 금품 수수 혐의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만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사용자 측은 중소상공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라며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일주일째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형 변이 감염 비중이 일주일 새 10%에서 23%로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초등학교 집단 감염으로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20명한테서 델타형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델타형 변이가 발견된 신규 집단 감염이 일주일 사이 11건 확인됐습니다. 산발적 감염과 기존 집단 감염에 추가로 발생한 환자까지 포함하면 신규 델타 변이 환자는 250명입니다. 그동안 가장 비중이 높았던 알파형 변이 환자 145명을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36.9%로 나타났고 그중 델타형 변이 검출은 23.3%로서 전주보다 증가하였으며 알파형 검출인 13.5%보다 높았습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2주 전 3.2%, 1주 전 9.9%에 이어 매주 두세 배가량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26.5%로 4명 중 1명 이상이 델타 변이 환자인 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정확하게 10%가 늘었어요. 숫자로. 그러면 다음 주에 33%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다음 주에 43%, 3주 뒤에는 53%. 명실공히 우세종이 될 거죠. 신규 확진자는 1,150명이 발생해 일주일째 1,000명을 넘었고 비수도권에서도 300명 이상 환자가 나와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비율이 30%를 넘어 역학조사도 한계에 이른 모습입니다. 또 선행 확진자를 통한 감염 비중은 50% 가까이 됐는데 20에서 50대 사이 청장년층은 절반 이상이 동일 연령대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4차 유행은 지난 3차 때와는 달리 가족보다는 지인과 동료를 통한 감염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55세에서 59세의 백신 접종이 물량이 달려 예약을 중단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약을 빨리 재개하겠다며 순차 예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돌발적인 예약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백신의 수요와 물량을 꼼꼼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55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접종 예약 첫날 물량 소진을 이유로 갑자기 예약을 중단한 방역당국. 사실상 선착순 예약이었지만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결국 167만 명은 예약을 실패했습니다. 접종 예약의 조기 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드리지 못하여 예약을 시도하셨던 분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예약을 재개할 때는 순차 예약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이 중단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아울러 이런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차 예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는 19일로 예고한 예약 재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며 일정이 준비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약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오는 28일이나 29일은 시간당 한두 명만 예약돼 백신을 개봉하지 못할 수도 있어 예약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참조해 관련 지침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50세에서 54세 390만 명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대 시스템 접속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7월에 1,000만 회분, 8, 9월에 7천만 회분 등 3분기에 8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도입 예정 백신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중국산 백신 도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을 예약한 50대의 1차와 2차의 접종 간격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정 기간인 4주가 아닌 5주나 6주 후로 안내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자동 예약 시스템의 문제라며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만 55살부터 59살까지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날, 신준교 씨는 아내와 함께 잠을 포기하고 뜬 눈으로 기다린 끝에 새벽 3시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또 확산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빨리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접종 일정을 확인한 신 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1차 접종 날짜는 같았는데 2차 접종 시기는 달랐던 겁니다. 모더나 백신의 권고 접종 간격은 4주. 부부의 1차 접종일은 오는 26일로 정해졌고 신 씨는 권고대로 4주 뒤인 다음 달 23일 2차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6주 뒤인 9월 6일로 안내받은 겁니다. 세심하지 못한 행정 업무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백신의 효능이 완벽하게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한 병원에 물었더니 질병관리청 백신 예약 시스템에서 지정된 거라 왜 그런지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맞으신 분들이 2차가 8월 12일부터 시작인데 모더나 같은 경우가 지금 중복이 돼가지고 인터넷에는 신 씨 아내처럼 4주를 넘겨 2차 예약이 잡혔다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모더나 접종을 맡은 일선 병원에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된 거라서.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예약 프로그램에서 2차 접종은 1차 접종 4주 뒤로 자동 설정되는데 해당 날짜에 예약이 찬 경우 자동으로 날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탁 의료기관마다 접종 일정을 조정해 4주 간격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도입되고 예약과 접종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런저런 혼선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방역을 강화한 뒤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조기 폐점 이후 8일 만에 영업이 재개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오전 10시 반부터 영업이 시작됐는데 집단 감염의 여파 때문인지 손님은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크레치피 먼저 해주신 신속 부탁드릴게요. 백화점은 매장 안에서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방역 절차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 이후 현대백화점은 모든 사용자가 QR코드나 안심 전화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대형 백화점 가운데는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최대 탑승 인원도 30% 줄였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2칸 이상 띄워서도록 했습니다. 직원 관리도 엄격해져 코로나 검사에서 3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 좀 해주세요.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실과 냉장실 등 공용 공간에는 방역 관리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팀별로 1명 이상씩 모두 12명입니다. 공용시설의 경우 방역 안전관을 도입해 직원들이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첫날 매장을 찾은 손님들은 방역이 강화돼 안심된다면서도 우선은 직원들이 철저하게 앞사람 거리두기랑 그리고 틈틈이 세정제도 잘 해주시고 하셔서 불안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이따가 점심시간 되면 또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지난 9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동료 1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대형 쇼핑몰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발생한 거는 맞고요. 기초조사도 지금 막 그런 거라서. 전문가들은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식품관과 식당가 등 쇼핑몰 내 감염 위험이 큰 공간을 다른 공간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푸드코트를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전에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거죠. 또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도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운동시설의 러닝머신은 속도 제한이 있지만 같은 유산소 기구인 사이클은 없습니다. 또 헬스장의 샤워실은 운영 금지지만 골프장의 샤워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두고 이런 모호한 내용에 불만이 잇따르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명 사적 모임이 금지된 첫날. 난감했던 식당 주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4명씩 앉은 단체 손님을 내보내는 게 쉽지 않기도 했고 술 한잔 걸친 사람들과는 실랑이를 벌였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명 손님이 있었는데 6시가 돼가지고 손님들이 더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내보냈어요. 러닝머신 속도가 6km로 제한된 헬스장. 방역당국이 정한 최대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빨라지면 달려야 해서 침방울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딱 꼬집어 속도를 제한한 유산소 운동기구는 러닝머신뿐이라 운동하러 온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사이클이나 계단 오르기 기구 같은 건 빨리 타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어서입니다. 자전거나 뭐 이런 다른 유산소 운동 기구들이 다 힘이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왜 러닝머신만 속도 제한을 두는지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은 못 쓰는데 골프장 샤워실은 쓸 수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골프장도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목욕탕도 사용 가능한데 헬스장에서만 샤워를 못 한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들도 볼멘 소리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라면 택시에 2명까지만 탈 수 있고 동거 가족은 여러 명 타도 괜찮다지만 그걸 기사가 어찌 알겠느냐는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란 지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적 모임인지 아닌지는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럼 택시 타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증명서를 떼갖고 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결혼식은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애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족이 아닌 주례나 사회자, 사진기사 등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49명에 포함되는 건지 지자체마다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식장별로 사회자나 주례 선생님을 49인에 포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서 예식장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된다는 점이 되게 불편한 점인 것 같고요. 정부가 각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4단계로 조치를 올린 효과는 도대체 언제쯤 나타날지 그리고 4차 대유행의 정점은 언제가 될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증가폭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꺾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장 내일부터
지금 6시 현재 확진자 추이를 보면 오늘 그 확진된 사람이 1,5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번 주까지는 주중에 그 검사량에 따라서는 1,800명, 2,0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후 6시 현재 한 1,280명, 1,300명 가까이 되니까 이따 밤 0시까지를 잡는다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거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건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답답합니다. 자,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제 확산되면 어떡하냐. 지금은 수도권에 좀 맴도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러면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4차 대유행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이미 그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비수도권의 대도시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이 비수도권의 대도시에서의 재생산 지수가 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그 비수도권의 대도시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가철에 이동량이 많아지면 실제로 지금 4단계에 해당하는 거리두기에 의한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많은 사과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이번 여름에 휴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유행을 줄이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조금 그 진지한 고민과 함께 이런 이동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휴가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그 분리율만 보면은 아직은 우세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감염 건수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나오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그 증가세가 빠르게 있는데 아마 2주 정도 지나서 상황을 보면은 전체 그 확진자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일 1,500에 이르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했던 건데 방역 당국은 지금 유행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 달에는 뭐 하루 확진자 2,000명도 넘을 거다 이런 식도 예측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엔 어떠십니까?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지난 1년 6개월 이상 우리가 이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거리두기를 지켜왔던 방역 피로도가 예. 이번에 그 이 거리두기 지침을 강화한 4단계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급작스러운 유행이 생겼을 때 이 이동량이 일정한 시기에는 70%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급상승세를 꺾은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이 앞으로 2주간에 충분히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확산세를 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이 예상한 대로 이달 말쯤에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매일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리두기를 이제 4단계로 올렸다고 치고 그 올린 대로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모이지도 않고 잘 지킨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언제쯤 나타나게 될까요? 적어도 2주 정도는 지속이 돼야지 그 전파 양상을 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꺾인 전파 이 양상이 다시 2주 정도 지속이 돼야지 우리가 이런 4차 유행 이전 단계까지 근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수도권 지역은 새 거리두기 이행 기간이 내일 만료가 됩니다. 정부는 내일 전국 각 지역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발표할 예정인데 지역마다 이렇게 다 다르면 혼란은 없을까요? 사실은 그런 혼란도 문제이고
실제로 거리두기 이 단계가 낮은 쪽으로 풍선효과처럼 사람들의 이동량이 또는 모임의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단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맡고 계신 의료진들은 피로도가 어떤지 버티실 수 있는 상황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힘드신가요? 뭐 저희가 힘든 거는 뭐 저희의 그 역할과 뭐 어떤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경험이 많지 않은 의료진들, 그러니까 이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료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 새로운 신종감염병과 직접 맞대응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네.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좀 사직을 원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사실상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 병원 입장에서도 이런 특히 이제 직접 환자를 보는 그런 병원 입장에서도 이 유행세가 빨리 꺾여야지만 안정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당국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뭔가 계획을 또 세워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가천대 엄주식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 뒤 국민의힘이 파기했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선 주자 6명의 입장은 절반으로 나뉘었고 기획재정부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송영길, 이준석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단 100분 만에 엎어진 다음 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이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그 분류 과정에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데 공감을 가지고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자. 대신 방식이 복잡하고 소비 진작 효과 면에서도 장담하기 어려운 캐시백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합의한 대로 현재 900만 원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지원 상한선도 더 높여서 코로나 피해 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정부와 이견을 좁히고 2차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렇듯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했지만 대선 주자 6명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후보를 포함해 전 국민 지급을 줄곧 주장해온 대선 주자들은 당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 다른 주자들은 여전히 전 국민 지급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상공인 사회와 등등의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대해서 국회가 빨리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결국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회동 이전 입장으로 돌아간 국민의힘과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바로 뒤집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뒤늦게 해명과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소상공인이라며 여야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부터 확대하고 재원이 남는다면 검토하자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전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추경을 심사할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피해가 워낙 커서 재원이 남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추경 확대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양당 대표 합의 전에 원내 지도부나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당내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실망스러운 판단이라고 평했고 윤희숙 의원은 제왕적 당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실효성도 적고 가계에 도움도 안 되는 추경은 반대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닫고 좀 더 신중하게 당내 소통을 통해서 좀 책임감 있게 은행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합의의 방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있었다면서 당정에서 확대가 합의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합의도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민주당이 정부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은 저희도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에 이어 국민의힘 인사에 민주당 경선 참여까지 두둔하며 이른바 튀는 행보를 해왔던 이준석 대표. 양당 대표 둘만의 회동을 대변인이 전달하면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거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의 합의 번복으로 취임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취임 한 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벌써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수면 위로 불거진 당내 반발이 재난지원금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인데요. 이 대표 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 등을 언급하며 중국을 겨냥한 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홍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인 그 어떤 해결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려를 전달했고, 그리고 그 대사께서도 대사님도 아마 그런 정도의 표현에는 공감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의 영어 인터뷰에서는 중국 정부를 향해 잔인함, 크룰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자신의 주 지지층인 일부 보수 성향 20, 30대 청년층의 반중 정서를 의식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제1야당의 대표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장 중국 관영 언론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행동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표를 향해 지식이 거의 없는 정치 신인이자 인터넷 유명인이라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중국 정부의 자치권 억압에 우려를 표했을 뿐 이를 반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띄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두고도 당 안팎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의원은 국정은 수학이 아니라며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의 오명을 뒤집었을 필요가 없다고 통일부 폐지론을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이 대표가 당내 소통에 좀 더 노력하고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아닌 당대표가 이야기하면은 후보의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의 입장으로, 당론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당내에서 논의나 공론화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반면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당 내부에서 이 대표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해 정치라며 이 대표를 옹호했는데요. 당은 대표의 놀이터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돌풍 한 달 만에 호된 역풍을 맞고 있는 이준석 대표.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충청 출신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권 후보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비공개 일정을 통해서 정부의 비판을 이어갔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를 쫓는 이낙연, 정세균 두 예비후보가 같은 날 충청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먼저 컷오프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지지 의사를 이끌어냈고 양승조 후보와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승조, 정세균 두 후보의 정책 연대를 통한 이낙연 전 대표도 대전에서 청년 기업인들을 만난 뒤 양 지사를 찾아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충청권 인사를 총리로 중용할 뜻도 드러냈습니다. 양 지사님은 보건국회 간사로 저는 행위로 양 지사님 모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됐고 지사님의 정책을 많이 쓰겠노라고 말씀드립니다. 충청권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 적합도는 25%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본선 진출자 가운데 충청 출신이 없는 만큼 비이재명계 후보들로서는 이 지역 공략이 필수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 초 본선 일정이 충청에서 시작되는 만큼 기선 제압에 나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 출신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여권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죠. 충청 출신인 야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정부의 임대차법에 각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3법 때문에 전세가가 1억 이상 뛰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 역시 한 1억가량 뛰게 됐고 그리고 강남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또 전세를 집을 또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김영우 전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조기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생각, 같은 생각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어제 분명히 밝혔단 말이죠. 사선의 박진 의원까지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범야권 후보군은 15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는 추려진 야권 대선 후보를 선보이겠다며 8월 대선 경선 버스 출발을 강조한 가운데 후보들의 합종 연횡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사기 행각을 벌인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장검사와 박영수 특검, 경찰부 간부,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람들 외에도 기자 2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금품 수수 혐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전 논설위원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전 논설위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부장검사 이모 씨와 포항 남부경찰서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박영수 특검 등에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부장검사가 처음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언론인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이전 논설위원이 소환된 겁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씨에게 차를 빌린 뒤 대여료 250만 원을 석 달 뒤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볼지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으로 볼지가 쟁점인데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전문가 법률 자문까지 받고 있는 상태고 그 발표는 이번 주 내로는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수산업자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사람도 더 늘었습니다. 최근 언론인 2명이 추가 입건돼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7명입니다. 앞으로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가성이 드러날지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현직 검사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 파장이 정치권으로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수사 대상자, 그러니까 입건된 사람 외에 뭐 참고인으로도 진술을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한 28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라고 28.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호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인물까지 소환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되게 경찰이든 뭐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 조사를 다 하고 예. 참고인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 소집을 한 이후에 확인 과정에 들어갔을 때 이제 당사자들을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 경찰 수사 단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동훈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이제 마치고 나오면서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일단 들어보죠. 무슨 얘기인지.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금품 향응 같은 걸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걸 가지고 누가 와서 이렇게 딜을 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 말에 어떤 의미를 듣고 포함하고 있는지 잘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것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건지 예. 아니면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뭔가 여권에서 공작을 하려고 했다는 것에 중심을 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금품이나 향응 자체도 어찌 보면 뭐 공작의 일환으로 주장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예. 게다가 저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퇴했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본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작 차원에서 얘기가 된다라면 차라리 뭐 공작 그 전에 그만두도록 하지 않고 그렇게 네. 수사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이후에 공작이라면 이후에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이후에 어찌 보면 이런 일이 터트린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더 맞지 않았을까? 어찌됐든지 간에 저 얘기 자체는 전제가 되려면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혹시 이거를 좀 잘못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라면 그나마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정치권에 뛰어들기 훨씬 전에 이제 벌어졌을 일인데 지금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언론인들도 뭐 한 명이 아니고 계속 이제 연루가 되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기자협회 윤리 강령에는 틀림없이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않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어떠한 사적인 도움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못이 박혀져 있는데 다른 언론들이 계속 추가로 입건되니까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언론사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연루될 거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더군다나 이제 뭐 앵커라든가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방송 활동도 활발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얼굴이 알려진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 참 의아하긴 합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알려진 것과 더해서 지금 중앙일간지 기자랑 종합편성 채널 기자가 또 추가로 입건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양을 놓고 보면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언론계 인사들, 검찰, 게다가 이제 이 사기를 하는데 정치권도 동원이 됐거나 피해자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뭔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 어떤 뭐 여론을 이끈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짜 수산업자가 접근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을 저렇게 쉽게 포섭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찌 보면 뭐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 이제 국정농단 때 조선일보 주필이 호화 해외여행까지 이제 향을 박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나중에 이제 처리할 때 보면은 흐지부지 손방망이로 끝난다거나 그다음에 박수환 문자 사건도 있었죠. 로비스트 박수환 씨 문자에 언론인들이 줄줄이 들어가도
별로 뭐 이렇게 엄하게 처벌받지 않고 끝난다거나.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대상으로 언론인들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언론계에서는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현실로 드러나고 실익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사실은 증명이 된 셈이죠. 네. 자, 검찰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현직 검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현금 받은 것도 있고 자녀 학원비 명품시계 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경찰이 직접 검사를 불러서 조사할 정도면은 뭐 증거는 확실히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미 소명 자료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최초로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이 검찰의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 자체가 최초였고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확보가 됐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그런 어떤 시계라든가 현금을 받고 이 감사하다라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보냈던 걸로 그런 것들이 내용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와서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 뭐 과거의 전례에 비춰봐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까지 힘의 어떤 크기로 본다라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조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건 경찰로서는 어느 정도 확고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검사 같은 경우 예전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 워낙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러지 않겠지 했는데 또 이렇게 줄줄이 나오니까 그 스폰서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관행, 검찰의 문화 자체, 스폰서 문화 자체를 갖다가 뿌리 뽑겠다라고 했는데 뉴스가 있는 저녁에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나와서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스폰서 문화라고 지금 이제 그 가짜 수산업자로 불거진 그러한 어떤 향응 문화 소개시켜주고 소개를 받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잔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검사의 하나는 특수한 것인지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감찰관실에서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찰에 지금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다수의 검사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스폰서 문화가 어느 정도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지 왜 이렇게 뿌리가 깊은 건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원인을 분석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많이 이런 어떤 이익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결부됐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지금 수감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조직들, 다른 뭐 어떤 권력기관으로 불리거나 사정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체적인 감찰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었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점점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정리를 했던 게 사실 검찰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을 잘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검찰 스스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관대했다라는 게 지금 이런 일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누구도 그러니까 검찰이 다른 조직에서의 부패한 부분이나 다른 조직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렸지만 검찰 스스로에 대해서는 검찰도 스스로 못했었고 뭐 상대적으로 권력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국회도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들여다보질 않았고 다른 어떤 수사기관도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공수처까지 이끌어냈던 것이고요. 결국 이번에 감찰을 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감찰도 다른 조직의 감찰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뭐 기관, 행정기관 이런 것들도 다 감찰 조직하면 그 내부에서는 저승사자처럼 불리는데 검찰 내에서 감찰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역시 검찰은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했고 외부에 이 검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구도 없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런 정도의 어떤 좀 불감증이라고 할까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지켜본 바로는 이제 기자도 걸려 있대, 뭐 검사도 걸렸대, 전직 정치인도 있대,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브로커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 등 언론, 그 다음에 검사 등 검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우리 사회에서 카르텔이 이제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한 묶음처럼 사실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사실. 있죠. 가만히 보면 저 카르텔이 더 무서운 거죠. 저런 것들을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건데. 자, 또 하나 박영수 특검도 걸려 있습니다. 외제차를 렌트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뭐 수산물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검사, 특검이라는 사람의 청탁금지법상의 지위가 공직자가 아니다.
공무상의 뭐 사인 이렇게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공무를 수탁, 예. 잠깐 위임받은 예. 사인.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립대학교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대학 학위를 주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 이제 공무를 위임받은 아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개인이다, 예. 사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로 행정법에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의 주장은 뭐냐면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네. 재판만 남은 상황, 공소만 유지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법에 따라더라도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일 때는 변호사를 겸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인으로서의 신분이 더 무게가 있는 거고 예. 이 형사 소출을 하고 있는 사법기관으로서 무게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공무 수탁 사인. 저도 뭐 몇 번 이제 이런저런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 같은 걸 해보니까 짐작가는 바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심사를 맡은 기간만 그렇습니다. 공무원처럼 치는 겁니다. 받는, 어떨 때는 그 직함을 갖고 있는 위촉받은 기간 전 기간에 대해서 공인으로 취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차이를 살짝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의 얘기는 자신이 그런 것들을 제공을 받았더라도 특검이 특별검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빠져나갈 길을 아마 살피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따지고 보면 청탁 받지 말라는데 왜 받았습니까?라는 청탁 금지법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뇌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결국 지금 경찰이 추가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대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찾으려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사실 그 규정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처벌 수위로 봤을 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 금액 자체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정말로 큰 범죄로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대상이 된 인물들 중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는지 이게 앞으로 이제 수사의 초점일 겁니다. 뭐 공직자들 옆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느껴지는 건 사람이 청렴하고 깨끗하면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뭐 여기저기서 뭐 챙기고 호방하게 베풀고 이런 걸 리더십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문화는 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양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구미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성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유기하려 한 혐의로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서는 성모 씨. 지난 2월 구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입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아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에게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 씨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신 추정 기간에 생리대를 사지 않고 대신 보정 속옷을 구매한 것이 석 씨의 출산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 바꿔치기 증거로 훼손된 아기 식별띠와 갑자기 225g이나 줄어든 아기 몸무게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의 추론만 있을 뿐 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냐라고 단정을 해야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육하 원칙에 따른 그냥 일반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입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방청석에 앉은 석 씨 남편이 검찰의 주장에 반발하며 소란을 피워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는 석 씨의 주장을 인정할지는 다음 달 17일 이어지는 재판에서 결론 내려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남 의령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기장과 부기장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이륙하고 불과 2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농가 비닐하우스 옆에 노란색 철판과 바퀴가 보입니다. 근처를 날던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에서 경비행기가 떨어져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 10분쯤. 추락 지점은 민가에서 불과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밭입니다. 추락한 곳에 사람이 없어서 다른 인명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나마 세고 이랬나. 아이고 내가 놀래가 저를 사자로 뛰어갔다 이거 가게 뭐 불이 쿵쿵 땡겼네. 불은 금방 꺼졌지만 비행기에 타고 있던 기장과 부기장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비행기는 사고 지점에서 3km가량 떨어진 낙동강역 경비행기 업체 활주로에서 이륙했는데 불과 2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진압대원이 신속하게 하지를 진압한 후 기체 내 확인한 바 운전자로 보이는 요구자 한 명이 발견되었고 기체로부터 약 10m 부근에 탑승자로 추정되는 경찰은 기장이 부기장을 태우고 비행훈련을 하던 중에 기체가 추락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왜 사고가 났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남 함안에서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시민이 아이들을 모두 구해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 구급대원이 물가 옆 보행로에 쓰러진 초등학생의 상태를 살핍니다. 괜찮아? 물 많이 먹은 것 같아? 잠시 뒤 물가에 쓰러진 다른 초등학생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뒤에! 심사평가했을 때 아이 한 명은 비강출혈에 호흡곤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구하지 않았었다면 아이들 목숨은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위험한 상황.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6시 20분쯤. 사고가 난 하천은 지난주 내린 장맛비로 평소보다 수심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빠진 곳은 뒤쪽인데 수심이 2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아이들을 물 밖으로 구한 사람은 46살 이동근 씨.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지나다 물에 빠진 모습을 목격하고 곧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문에 1명, 2명 할 때는 괜찮은데 3명째 할 때는 저도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많이 힘들다. 뭐 이러다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수영을 취미로 한 지 10년이 됐다는 이 씨. 아이들을 한 번에 구하긴 쉽진 않았지만 5분 만에 전원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최초 신고를 한 65살 정호식 씨도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아는 완전 처지가지고 완전 그 숨도 안 쉬고 있는 상황이고 이라. 그 중간에서 좌우지간 그 애를 보듬고 있길래 내가 쫓아 들어가서 그 애도 끄잡아내고 그래. 구조된 아이는 8살과 9살 형제와 12살 동네 형으로 3명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주저없이 또다시 물에 뛰어들겠다는 이 씨. 10년 전 바다에 빠져 사람이 숨지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자책해 시작한 수영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선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잘 버텨줬고 그래도 다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다니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관측 사상 가장 짧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신 무더위와 열대야가 역대급으로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지난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이어 11일 오전까지 9일 동안 장마권에 들었고 이후 소강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장마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의문에 답을 내놨습니다. 오는 18일, 19일에 내릴 것으로 보이는 비의 성격에 따라 장마 종료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18일과 19일 내리는 비가 저기압에 의한 것이라면 장마는 이미 끝났고 9일이라는 역대 가장 짧은 장마 기록이 세워집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형성돼 비가 내린다면 마지막 장맛비가 되고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짧은 장마가 됩니다. 예년보다 조금 더울 것이란 무더위 예보는 심각한 수준으로 수정됐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가운데
대기 상층으로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기가 돔에 갇힌 것처럼 계속 쌓이며 더 강해지는 열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더위가 가장 심한 해로 기록된 2018년에도 열돔 현상이 나타나 큰 피해를 줬습니다. 앞으로의 폭염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주로 영향을 주는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과 그 상층부의 티벳 고기압의 영향이 더해진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더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또는 강한 그러한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상청은 강력한 무더위가 예상되지만 2018년처럼 한 달 이상 길게 이어질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제계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만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대로 끌어올리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위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 올랐는데 그동안 경제성장률 2.7%, 물가 상승률 1.1% 상승에 비춰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폐업이나 취약계층으로 빠져서 한국의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전망인 최저임금 10,000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총파업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예상치가 5.5%인데 이번 최저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결국엔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표결에 끝까지 참여한 한국노총은 결과적으로 인상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에도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이젠 제도적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지난해 5월 합성 수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진 고 김재순 노동자. 25살의 아들을 잃은 부모는 그날로부터 400여일이 흐른 지난 주말에 회사 대표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았습니다. 대표가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입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던 날 정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의 동료들이 간절히 호소하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까? 제대로 담겼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제발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가서 한 사람이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또 직업성 암 이런 것들 반드시 중대재해로 넣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이게 택배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들, 그다음에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원인 그건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입니다라고 쓰기로 했었는데 기업의 책임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된 법인데 택배 노동자 사망, 청소 노동자 사망을 막아야 한다고 만든 법인데 정작 취지에 들어맞는 핵심 내용이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자, 이게 반쪽짜리지 뭐냐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 그다음에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기업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재계의 입장. 이렇게 법을 놓고 논란은 거듭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노동자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전달된 2가지 사망 소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에 추락해서 1명 죽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붕을 손질하다가 25m 아래로 추락해서 또 숨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먼저 빼버린 걸 제대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하는 것부터는 그건 막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경영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고 지적하는 경영자의 책임이나 처벌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에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일본 방위성 SNS에 올라온 홍보 동영상입니다.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와 불어로도 만들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해외에까지 노골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일본 정부가 펴낸 방위백서에서 벌써 17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 한국 방위당국의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국 협력이 어려워진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竹島が歴史的な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我が国の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に鑑みまして、我が国として到底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 올해 방위백서에는 한국의 방위력 강화와 국방비 증액에 대한 해설이 이례적으로 실렸습니다. 한국이 최근 급격히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 미군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돌려받으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방위 예산 규모에서 한국은 이미 2018년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5년 그 격차가 1.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厳しさを増す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必要な予算を確保し、防衛力の強化に着実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고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술이 지난해와 같이 유지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지금까지 발사한 적이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리는 등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는 미중 대립을 다룬 별도 항목에서 타이완을 둘러싼 정세 안정이 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이 거론되는 가운데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가 외교부 청사로 초치됐습니다. 외교부는 소마 공사에게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발간을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일본 무관을 불러 독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방위백서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근본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은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방위백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열흘 앞두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대통령 방일 반대 여론이 높은데 독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나빠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로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해왔지만 현재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배상, 수출 규제, 원전 오염수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현안 해결에 동력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핀커스 주커만이 한국인과 아시아계를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DNA에 예술성이 없다는 말을 강연에서 반복했는데요. 소속 학교는 주커만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 핀커스 주커만이 한국인을 비롯해 아시아계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5일 뉴욕 줄리아드 음악학교 주최로 열린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노래하듯 연주해보라는 주문을 한 뒤 아시아계 자매의 연주가 성에 차지 않는 듯 한국인이 노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말에 그럼 어디 출신이냐고 소리 지르듯 물었고 일본계 혼혈이라는 답변에 일본인도 노래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한 뒤 동양인이 노래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폄하했습니다. 주커만은 행사 말미에 다시 한번 한국인은 노래하지 않는다. 그건 한국인의 DNA에 없다고 강조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Pinky Zuckerman, have you ever heard of K-pop? BTS is like the biggest thing in the world right now. If you knew what K-pop was, you would know that these groups would spend like 10 years training before they even make their first single because it's so cutthroat in that industry. 비판이 일자 줄리아드 측은 주커만이 수업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문화 편견적인 발언을 했다고 사과한 뒤 주커만 영상을 빼고 나머지 강연만 게시했습니다. 이스라엘 태생인 주커만은 1967년 당시 세계 최고 권위의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정경화 씨와 공동 우승한 바이올린 거장입니다. 주커만은 자신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낀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과거 인종차별 발언이 공론화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You guys in China, you never use metronomes. Okay? You just go fast, fast and loud. Because if you go fast and loud, you'll be number one. Don't think so. Okay? So please, respect the music that way. 주커만의 중국인 비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What you need to understand is that we speak in English in a very different way than you speak in China. You understand? That's not a violent sound. 주커만이 소속된 뉴욕 맨해튼 음대는 그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학교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담은 공연과 관련해 도나본 오페라 예술 감독이 물러난 것과 대조됩니다. 주커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 내한 공연을 했을 정도로 한국에 많은 팬이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으로 촉발된 시위가 대규모 약탈 사태로 번지면서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LG전자 공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소웨토 흑인 거주 지역의 한 쇼핑몰입니다. 두 손 가득 물건을 쥔 사람들이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대형 가구나 전자제품을 훔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규모 약탈 사태에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남아공 정부는 치안을 위해 군 병력까지 투입했습니다. We will not hesitate to arrest and prosecute those who perpetrate these actions and will ensure that they face the full might of our law. 이번 소유 사태는 남아공 내부에 복잡한 정치 상황이 발단이 됐습니다. 부패와 사기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주마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정 모독 혐의로 15개월의 복역을 시작하자 지지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umdelela ukuthi ubaba umhlonishwa uZuma mabamnike ushwele kamongameli ngokukhulu ukushesha lokho ukuze eSouth Africa kube nani nosizo ngoba ayimnandi lento ayikho right. 여기에다 오랜 코로나19 봉쇄와 생활고에 지친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대규모 소요 사태로 확산됐다는 분석입니다. manje sebathi bamosha bathi umsholozi akusumsholozi mabamiyekele umsholozi wabantu mabamiyekele ngoba mabamosha kanje umsholozi uzobuya ke.
현지에 진출한 한인 업체들도 약탈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더반 산업단지에 있는 LG전자 TV 사업장이 약탈당한 데 이어 방호로 인해 물류창고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 남아공 대사관은 아직 교민의 신체적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금품 수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동훈 씨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언사를 늘어놨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2071님, 이전 대변인은 공작이라고 말하는데 여권 인사 누가 찾아왔는지 밝혀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정부를 향해서 8735님. 정부의 고무줄 방역 정책으로 국민의 시름이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원칙 있는 해법 제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2813님도 K방역이 지금 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의료진 분들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폭염 속에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종사자 그리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네, 확진자가 갑자기 늘고 거리두기가 급하게 변경됐으니까 병원들도 병상 다시 늘리랴 또 떼어놨던 음압기 붙이랴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마주치시면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